조선 중기, 지리산 자락에 깊고 외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쇠복소리 대신 흙 파는 삽질 소리가 메아리치는 척박한 곳이었죠. 그 마을 가장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는 37회를 홀로 살아온 총각, 박민준이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그는 천성이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그가 해온 땔감은 장터에서도 최고로 쳐주었지만 지독한 가난 탓에 혼삿길은 번번이 막히기 일쑤였습니다. 아들아, 내 나이 이제 곧 7순이다. 이 어미 눈 감기 전에 내 짝을 만나는 걸 볼 수는 있겠느냐? 노모의 한숨 섞인 말은 민준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무렵 마을 주막에서는 장터 어귀에서 행해지는 하녀보쌈에 대한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죠. 운만 좋으면 평생 배필을 얻는 것이고 들켜도 도둑질은 아니니 큰 탈은 없다더군. 마음만 맞으면 그게 바로 천생연분이지. 그릇된 일인 줄 알면서도 민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양심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장터 근처 부잣집 하녀가 물을 길어오는 외진 길목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집신 끄는 소리가 들려오자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재빨리 보쌈하여 자루처럼 둘러매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내 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등불 아래 드러난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얘야. 이 처자는 하녀가 아니지 않느냐. 옷은 남루해도 저 곱고 귀한 얼굴은 필시 양반 댁 교수다. 여인은 정신을 잃은 채 불덩이처럼 뜨거운 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크게 후회하며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며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동이틀 무렵 열이 조금 내린 여인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속삭였습니다. 여긴 어디지요? 아가씨, 부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녀인 줄 알고 그만. 여인은 민준의 순박한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녀가 아니라 쫓겨난 무당이라면 그래도 나를 아내로 삼으시겠어요? 민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한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단단히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이설화. 본래 경상도 명문직관 집안의 외동딸이었지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정의 고관대작들도 맷자리를 부탁할 만큼 이름난 명직관이었습니다. 설화 역시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별과 땅의 기운을 읽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요. 그러나 부유한 상인의 첩실로 혼례를 치르기 전날 밤, 알 수 없는 신열에 시달리다 파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씬 계집. 정작 제 몸의 애군 하나 다스리지 못하다니. 이 집안의 수치다.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일 생각 마라. 그렇게 가문에서 쫓겨나 홀로 떠돌던 중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을 민준이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화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민준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날 밤, 마당에 홀로 선 설화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이곳은 땅의 숨결이 살아있어. 마치 거대한 용이 땅 밑에서 잠자고 있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 민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신비로운 기운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은 땔감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며 점을 치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보살핌 속에서 설화에 굳게 닫혔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좀 내렸어. 죽에 콩을 넣었는데 혹 싫어하면 내일은 좁쌀로 쑤어보겠소. 설화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상인의 집에서도 묻지 않던 자신의 취향을 가난한 나무꾼은 걱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노모 역시 처음에는 무당이라는 말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설화가 아픈 허리를 짚어주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신통하구나. 그 손으로 내 다리도 한번 짚어주렴. 이 집엔 재물도 명예도 없었지만 사람의 온기만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민준이네 집에 웬 무당이 눌러앉았다지 뭐야. 어머, 정말. 그러다 마을에 우환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급기야 면장댁마님이 노모를 찾아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가난해도 체면은 지키셔야지요. 어서 그 무당을 내쫓으세요. 노모는 밤새 알아누웠고 설화는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다며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녀가 짐을 싸던 그 순간 민준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가지 마시오. 아무 말도 없이 떠나지 마시오. 나리, 저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무당일 뿐입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그 무당이 죽어가던 나를 살렸고 어머니의 허리를 낫게 했고 우리 집에 웃음을 가져다 주었소. 부디 나와 혼인해 주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성황당 앞에서 단출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두 사람의 눈빛은 굳건히 서로를 향해 있었죠. 이 인연, 비록 보쌈으로 시작되었으나 하늘이 맺어준 운명이라 여기고 평생을 함께하겠나이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설화는 마당에 흙을 한 줌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 집 너머 들판에 거대한 물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저 땅을 사야 합니다. 아니, 그곳은 해마다 가뭄이 들어 메뚜기 한 마리 살지 않는 황무지인데. 지금은 잡초뿐이지만 땅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제 눈을 믿으십시오. 곧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민준은 아내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털어 그 황무지를 샀습니다. 쯧쯧. 저런. 무당점께 믿고 패가 망신하겠구만.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설화는 매일 밤 들판에 나가 하늘의 별을 읽고 땅의 기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거짓말처럼 조선 팔도에 수십 년 만에 대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받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네. 기호제라도 지내야 하는 거 아니오. 모두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 쉴 때 설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았으니 이제 땅이 입을 열 차례입니다. 그러기를 사흘째 되던 새벽, 땅을 짚던 설화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열렸다. 설화는 곧장 민준을 깨워 들판 한가운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땅을 파기 시작했죠. 여보, 거긴 돌밭이라 아무리 파도. 그 순간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흙 아래에서 물비린내가 풍겨왔습니다. 이내 삽끝에서 맑은 물줄기가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작은 웅덩이는 순식간에 커다란 샘으로 변했고 그 샘물은 마르지 않고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저 황무지에서 샘이 터지다니. 설화는 물기를 내어 대나무로 수로를 만들었고 마을 모든 집에 공평하게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물은 땅이 준 것이니 사람이 값을 매겨서는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물줄기는 다시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언제나 시기를 부르는 법디 소문을 들은 인근의 욕심 많은 김대감이 땅 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허, 이 땅은 본디 우리 집안 조상의 맷자리였소. 내 조상의 기운 덕에 물이 났으니 이 땅은 내 것이 마땅하오. 대감 어르신, 이 땅은 저희가 관아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낸 땅입니다. 시끄럽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양반에게 대꾸하느냐. 결국 일은 관아의 송사로 번졌습니다. 원님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민준의 말이 옳으나 대감댁의 오래된 문서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요. 서로 양보하는 것이 어떻겠... 그때 설화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원님. 그렇다면 이 셈이 있는 땅을 대감님께 드리겠사옵니다. 대신 저기 쓸모없는 돌산 언덕 하나를 저희에게 주십시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돌산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는 완전한 불모지였기 때문입니다. 허허. 역시 무당이라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좋소. 그리 합시다. 그렇게 계약이 맺어지고 샘물은 김대감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즉시 인부들을 동원해 자기 논밭으로만 물이 흐르도록 수로 공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샘물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이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물이 막혔단 말이냐? 땅을 더 깊이 파보아라. 아무리 땅을 파도 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설화와 민준이 얻은 돌산 아래에서는 새로운 물줄기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맑은 샘이었습니다. 허허. 진짜 물줄기는 저 돌산 밑에 있었던 게로구나. 뒤늦게 속은 것을 안 김대감은 분노했지만 이미 원님의 중재로 합의된 일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억지로 얻은 것은 오래 지킬 수 없는 법이지요. 설화는 돌산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짜 수맥의 근원입니다. 김대감은 그저 물줄기 끝자락에 입을 대고 있었을 뿐이지요. 억지로는 기운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설화는 새 수원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 물은 땅이 내어준 기운이니 욕심 많은 자가 움켜쥐기보다 모두가 나누어야 오래 흐릅니다. 물줄기를 세 갈래로 나누어 하나는 논밭으로, 하나는 공동 우물로 트겠습니다. 대신 모두가 함께 수로를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 곳곳으로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기적처럼 가뭄을 이겨내고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화를 무당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빛 아씨, 샘을 읽는 부인이라 부르며 존경했죠. 그로부터 3년 후 민준과 설화의 초가집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샘물로 쓴 죽은 굶주린 나그네의 배를 채워주었고 그들의 지혜는 마을의 다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 부분은 우리 마을의 복덩이야. 복덩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별을 보던 민준이 물었습니다. 여보, 그때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설화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하늘의 기운도 땅의 숨결도 넘어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단단한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한 사내의 어리석은 보쌈으로 시작된 인연이 땅의 기운을 읽는 한 여인의 지혜를 만나 마침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어